저희가 이 조사를 한 것 가운데 이제 미결정층이 이제 줄어들었다. 혹시 이 부분을 또 일단 중요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21%에서 9%로 이제 줄어든 거고 또 기타 뒤에서는 이제 비례 후보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죠. 일단 저 3주 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그때 1차 패널 조사 그때도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때도 신당의 투표 의향층이 있었고 그 투표 의향층 중에 이제 어느 신당이 찍느냐 이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꼽혀보니까 거의 지금 본 숫자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3주 동안에 네. 신당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 판단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냥 확실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지만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그런 것 같고 저 숫자를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신당으로 지역구 당선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다만 서울, 인천, 경기 같이 몇 퍼센트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는 데는 신당의 출현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승부에 지역구 승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싶고요. 비례대표는 지금 연동형을 하느냐 병립형을 하느냐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 숫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용해인 신당 같은 그런 신당은 사람들한테 민주당의 뭐 위성정당이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인식 속에 이미 지난번 4년 전에 총선 해봤으니까 민주당 성향의 그런 비례대표를 낼 수 있는 정당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신당들도 비례대표에서는 몇 석이 될지 몰라도 의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구 어려운 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근데 신당이 지역구 그러면 후보를 안 내겠냐?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그래서 그 신당 하시는 분들 저도 해보고 뭐 우리 유 작가님도 옛날에 해보셨습니다만은 지역구 참 힘들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작년에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 선거구제를 하겠다.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국회에서 또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도 거기에 집착해서 막 그냥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고 중대 선거구제 날아가 버리니까 국회의원 300석 중에 253석의 이게 1% 이게도 이기는 소선거구제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양극단의 정치 해소할 수 없는데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 이걸 뭐 연동형으로 하나 병립형으로 하나 나는 그게 뭐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는 22대 국회가 이번 총선 지나고 22대 국회가 과거와 이게 뭐가 확 달라지겠느냐. 우리 정치가 진짜 달라질 수 있냐.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기존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 예. 하지만 신당은 지역구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비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으나 그 변화가 과연 차기 국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됐네요. 예, 이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한동훈 현상은 없다. 이거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3주 동안에 의미 있는 그런 양당 사이의 지지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정당으로 이탈하는 것도 별로 없죠, 또한.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결속력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확장은 전혀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사체지 자체 발광형 전체가 아니다. 그 두 번째는 정당에 대한 불만족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지역구 후보는 어느 당에 찍으려면 거대 정당들을 찍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이 가는 정당이라도 그 당세가 약하고 후보가 약해 보이면 사표가 될 거고 죽음표가 될 거기 때문에 거대 두 당 중에 그래도 될 법한 후보 중에 그 좀 나은 데를 찍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그게 선거는 맞춤복이었거든요. 기성복 고르기예요. 네. 그걸 이제 유권자들이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비례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법이 안 바뀌고 그냥 간다 이러면 그냥 위성정당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 국힘당은. 그럼 이제 민주당은 자매정당 노선 갈지 이제 위성정당 만들지 이거 지금 논의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 비례표가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지금의 민주당보다 좀 더 급진적이고 좀 더 활발하고 이런 강력한 그런 노선을 원하는 분들은 용해인 신당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좀 너무
너무 과격하지 않나? 뭐 좀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은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좀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쪽이 이제 이준석 신당이나 네.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제도 때문에 거대 양당 구조를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큰 두 당 중에 하나를 선거할 때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이 이 지지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야 정말 그 강고하구나. 양당 체제가. 네. 양당 체제가 정말 강고하구나. 지금 지역구 문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보건대는 신당이 비례의석은 10% 정도 이준석 신당이 받으면 지금 현행 제도가 그냥 간다고 하면 5석 정도 의석을 얻을 수 있죠. 비례로. 지역구에는 저는 한 개 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한 개 더. 그러니까 이낙연 씨나 또는 이준석 씨가 직접 출마해도 저는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영남에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호남 가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구 당선을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왜 만들어졌냐를 이렇게 보면 제가 3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신당을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안 좋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강고한 양당 체제의 지지자들이 한쪽은 이제 윤석열 정권 수호 이걸로 강력하게 뭉쳐 있고요. 다른 한쪽은 윤석열 탄핵 또는 뭐 심판 이걸로 강고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만약 좋아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해도 좋아. 정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신당을 지지할래. 이런 마음인 것 같으면 신당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심판 못해도 좋아. 이 정치 꼬라지를 좀 개선할 수 있다면 이번에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은. 그러니까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양당 체제가 강고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이 양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슈가 극단적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 두 개보다 그러니까 성렬 수호, 성렬 심판 이거보다 정치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해. 뭐 다당제가 더 중요해. 이렇게 판단하는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네. 이것 때문에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날씨가 안 좋다 그러는데 신당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1번, 2번을 지지하는 양쪽 지지자들이 똘똘 뭉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서로 막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숫자로 나타나는 걸 보면 뭐 예컨대 신당 지지자들이 다 모으면 그래도 숫자가 접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저 힘을 결집을 해가지고 이 불리한 소선거구제라는 이 답답한 선거제도 하에서 신당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깃발을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그래, 우리 지역구 뭐 한석도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저보고 뭐 예측을 하라면 그래 하겠어요. 그래 말씀드렸고. 근데 그래도 무당층, 중도층, 그다음에 양쪽에 극단적인 이런 투쟁에 아주 뭐 환멸을 느끼는 이런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당이라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분들한테 진짜 신뢰를 주고 저 사람들 믿으면 정치가 뭐 좀 바뀔 것 같아. 그 정도가 되느냐. 저는 그 지점이 아마 신당한테는 제일 중요한 지점 같아요. 네. 근데 과거에 우리 국민들께서 겪어보셨잖아요. 제가 신당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러는 게 이 사람들 드는 깃발이 뭐냐. 그 깃발을 보고 국민들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선거 때마다 선거 때 반짝이가 신당이 뜨고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대선 때나 아니면 뭐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거대 정당 1번, 2번 당에 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따뜻하고 큰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는 신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유 작가님은 지금 굉장히 이제 신당의 가능성 이거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지금 데이터는 85일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네.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말기예요. 새누리당이 170석, 180석 얻는다 그러다가 뭐 재공천 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옥새 들고 튀고 무슨 뭐 김무성 대표가 뭐 어디 부산 영도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 오만을 심판을 해가지고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이 이제 일당 됐죠. 근데 그때 국민의당이 네, 그렇죠. 국민의당이 38석인가 얻었어요. 호남을 석권했죠. 네. 그때 호남 의원들이 이제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서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당 지지가 10% 6%, 저 숫자만 보면 신당에서 지역구 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2월, 3월에 우리 정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네. 저는 약간 그리고 오만은 꼭 심판당하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더 오만한 쪽이 심판당할 거예요. 제가 계속 대통령한테 우리 또 새로운 비대위에 제가 계속 빌다시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선거가 이대로 가면 완전 참패라는 거 제발 자각하고 제발 바뀌시라. 예? 지금 바뀌길 카드는 많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걸 안 하시니까 문제지. 네. 할 수 없는 카드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 수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그런 이슈는 계속 있어요.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도 있고요. 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왜 반사체가 됐냐 하면 민주당을 도발하는 일만 해요. 여당은 야당하고 다르잖아요. 우선 여당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야당은 여당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정부 여당이 하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이든 100% 좋은 건 없으니까 어떻게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죠. 야당은. 그렇게 해서 서로 막 대립하다가 절충해서 이제 의석은 적어도 집권 여당이 좀 꼭 하고 싶은 일을 일부 하고 야당 것도 좀 들어주고 이게 통상적으로 여서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던 그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법안을 하는 게 없어요. 야당이 하는 걸 막다가 못 막으면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해달라 그러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조건인데 여기에서 비대위가 떠가지고 비대위원장 하는 말이 전부 민주당을 도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체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신당이 그런 조건에서도 이준석 신당이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신당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필요 조건, 한 가지 필요 조건과 또 한 가지의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신당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 정권 수호,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 우리의 이 적대적 공생하는 양당 체제에 파열음을 내고 정치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 나는 윤석열 정권 수호를 원하지만 이걸 이룰 수 있다면 무너져도 괜찮아. 또는 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게 될 수만 있다면 심판 이번에 못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상당수 있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필요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 그 신당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양당보다 나은 게 있어야 돼요. 더 유능해 보여야 돼요. 새로운 아젠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치 업그레이드, 우리 정치의 혁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볼 때 그 일을 할 만해 라고 기대를 모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충분 조건이거든요. 지금은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무슨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제가 해본 경험과 뭐 정치학 이론과 심지어 천문학 이론까지 다 동원해봐도 이거 안 될 것 같다. 잘 그런 거죠.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저- 덧붙여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더 끌고 갔으면 예, 좋겠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아까 이제 국민의당 2016년 이제 총선이죠. 그때의 성공은 지금하고 이제 어떤 차이나 이제 동일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깃발이 어떤 게 들려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합종 연행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잖아요. 이 신당끼리의 합종 연행이 이른바 시너지로 갈 거냐, 아니면 결국은 서로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합지졸로 갈 거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아마 뭐 합치는 게 유권자들 보기에는 조금 편하고 표를 던지기에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당이라는 게 이게 이 정당이라는 모인 사람들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오합지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한테는 왜 철학과 정책과 자기가 뭐 어디에다 깃발을 꽂고 사람을 모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체성 차원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의 뭐 소위 빅텐트라 그러는데 큰 집이 됐던 빅텐트가 된 그래 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믿어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당이나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신당도 야당 아닙니까? 이런 당이 성공하는 거는 지금 선거판에서는 핵심 변수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예요. 네. 거기에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거기에서 민주당도 예? 표를 받고 신당도 표를 받고 이런 건데 유 작가님 계속 여러 이론을 예?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민주당이 표 적게 갈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신당이라는 게 너무 지금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신당이 뭐 쉽게 성공할 거다. 중도 무당층이 있어가지고 미결정층이 뭐 21%가 있어가지고 성공할 거다. 그렇게 볼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총선 결과라는 거는 한 표 한 표 행사하시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표를 다 모아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예측을 너무 확정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네. 그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아니 물론 민주당이 표 적게 받을까 봐 걱정할 건 없고요. 저 민주당하고 별로 안 친해요. 예, 별로 친하지도 않고 저 민주당 저보다는 당원도 그래도 아니에요. 민주당을 더 훨씬 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좋아하죠. 저는 당연히 넓게 보면 그쪽 진영에 있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옛말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록을 많이 암송했는데 이제 20세기는 이제 혁명의 세기였잖아요. 그때 혁명가들 중에 이런 어록을 남긴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의 어떤 혁명가는 혁명은 뭐냐? 혁명은 군대에 월급을 주는 거다. 군인들한테 봉급을 주면 그게 혁명이야. 이렇게 말한 혁명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당을 띄워서 이 양당 구도에 파열음을 내고 다당제 구도로 개편한다는 것은 정치혁명이에요, 거의. 이 정치혁명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럼 어떤 유능한 지도자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추종자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는 거야. 정치혁명은 뭐냐? 나를 따르는 자에게 금배지를 붙여주는 거야. 그게 정치혁명이에요. 선거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또 뭐 민주당 탈당 3인방의 무슨 미래 대연합인지 하여튼 대자 되게 좋아해요. 뭐가 대자 대연합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하튼 이러면 거창하게 붙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기 따라오는 사람한테 금배지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혁명은 나를 추종하는 자에게 금배지를 붙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없어요. 아니, 내가 출마해서 해도 그거보다는 잘할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냥 소꿉장난이지. 이게 뭐가 될 게 아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정치 수준이 유 작가님 신당의 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면면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그건 국민적인 평가하실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럼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나 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예? 공천을 줘가지고 배지를 달아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2년 전에 대선할 때 윤석열 대 이재명 그렇게 비호감의 정치, 정오의 정치 그런 선거를 하다가 2년 뒤에 와가 총선을 하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제가 약간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하시고 싶어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독일식 제도도 연정도 하고 싶어 하고 중대선거구제 하고 싶어 했잖아요. 저는 소선거구제 이거 끝낼 때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버스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버스 지난 이야기 아닌 게 18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를 총선 지나고 나가 4월, 5월 남은 임기 그때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저는 21대 국회가 요걸 제일 얻어먹고 무능하고 저질 국회였는데 21대 국회가 이분들이 5월 30일이 이제 임기 마지막인데 총선 끝나면 그 다음 총선부터는 제발
소선거구제 하지 말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선거법 개정을 하고 이분들이 집에 가셨으면 진짜 고맙겠어요. 예. 그건 난 가능하다고 봐요. 공감하는데요. 가능하진 않지만 공감하는데 이제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해서 권력 절반 넘겨줄게. 뭐 심지어는 뭐 원포인트 개헌해서 내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이나 또는 그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한 대연정이나 이런 거 제안했을 때 이제 그 당시 야당의 반응이 뭐였어요? 참 나쁜 대통령.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맞아서 행사하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서 덕담하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런 대통령들이 뭐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고 뭐 성견지명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민주당 들어 너네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막 야단치고 그럽니다. 그걸. 근데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보수 정치 세력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모욕받고 의심받고 비방당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당대에는요.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만큼 모욕받고 비하당하고 배척당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뭐 야당 의원들이 연극한다고 모여가지고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써가면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이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는 혐오가 없이 뭐 내 좋아하는 사람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거하고 이랬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양당 간의 적대감과 증오, 혐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보다 더 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가 최고 끔찍했고요. 두 번째로 끔찍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가 두 번째로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억 속에서는 심지어 군 생활도 아름답게 우리가 채색하는 게 우리들의 심리인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혐오의 정치, 적대적 대립의 정치는 오래된 겁니다. 이미 오래된 거고 거기에 우리 모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는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자기 몫의 책임이 있어요. 예. 이 책임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거다. 예. 이제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유작가님 말씀 동의해요. 맞는데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지금 윤석열 다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보수 정권 3번 겪었고 예? 민주당 정권 제가 3번 겪었어요. 정치하면서. 그걸 겪어보니까 저는 뭐 참 유 작가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래 이거를 가만놔두고 그러면 정치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가는데 전부 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정치에서 우리 정치는 늘 이랬고 선진국 된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래 그거를 마련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 그게 안 될 거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주장의 취지는 제가 100%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를 직시하려면 과거 우리 모두가 저질렀던 그렇죠. 이 일들에 대해서 자성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자신 지금 있고 사실 그대로 예. 기억을 해야죠. 과거의 사실들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의 통합적 리더십을 칭찬하는 경우에조차도 진짜로 그 리더십이 통합적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을 통합적 지도자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지금도 좀 끔찍해요. 저는 이 민주정치인은 말로 하는 건데 이 쓰는 말들을 보면 끔찍하죠. 예, 정말 저는 끔찍하고요. 정치를 그만둔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저 안에 있으면서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반점 지금 밀려나셨기 때문에 우리 유승민 의원님도 굉장히 온화한 얼굴로 하시잖아요. 옛날에 원래 원화했습니다. 현업에 있을 때 안 그랬어요. 저희 둘이. 예. 제가 야당 때는 좀 독했죠. 심했죠. 예. 마침 이제 기억하실 거야. 아마. 그 우리나라 정치